9월 3일 월요일입니다. 9월달 첫 뉴스 브리핑입니다. 자, 비가 밖에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데요.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한 해를 이제 정리할 준비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어수선해서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침에 보니까 김재동이라는 이름이 검색어에 올라 있어서 김재동이 뭔 일이 났나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휴가를 가서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있다고 그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대중들의 얄팍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망치고 끝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서 씻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에는 손학규 대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로써 민주당의 이해찬, 그 다음에 한국당의 김병준, 그 다음에 바미당의 손학규, 평화당의 정동영, 주요 4개 정당의 모든 지도자가 87년쯤에 이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던 정치인들로 다시 11년 만에 되돌아가 버린 이 형태가 되었습니다. 정치가 복고적이고 한마디로 퇴행적으로 가는 이유는 국민의 수준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바라봅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첫 번째는요.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지난 주말에도 요동을 쳤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그 전주에 56이었는데 또 3%가 더 떨어져서 53으로 추락했고요. 자, 갤럽 외에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49%를 기록했습니다. 조원 CNI라는 조사가 지난번에 이미 44% 이 수준인가까지 떨어뜨려서 있었는데 그 조사는 그 뒤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 리서치 뷰에서 49%로 나왔고 이 부정률이 48%,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떨어질만 하면 또 이렇게 멈추고 하는 리얼매터 지지율. 여기 지지율은 참 흥미롭습니다. 한 회사가 이런저런 언론사와 한 서너 가지를 매주 발표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는 또 떨어져서 5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임기 초에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던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걸 학계에서는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중앙일보 보면 아주대학 교수가 2012년에 게재한 논문에서 대통령 지지도 필연적 하락의 법칙에 해서 누가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바꾸는가 하는 논문에 선거 과정에서 이념성은 숨긴 채 도덕성 능력을 최대치로 이렇게 대중들한테 분출시키고 그래서 유권자의 기대감이 커지고 성향이 지지가 아닌 사람까지 가세함으로써 취임 직후 모두를 위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의 지지율이 최고를 기록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족스러운 정책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제는 대통령도 알고 국민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실망감이 쌓이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패턴이 여지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의 결과다. 즉 대통령의 능력이나 이념이나 양심을 속여서 당선되기 위해서 이 반대하는 사람이 거부할 만한 것을 감춰버리는, 그러면서 되고 나면 이렇게 본질을 드러내는, 본색을 드러내는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문재인 집권 15개월인데요.
2년 차는 이렇게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미련이 있는 시기라는데, 자, 문재인의 2년 차 지지율 50%는 다른 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은 지금 지지가 폭락하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수도권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는데, 그는 자영업자가 경기에 민감한데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등을 돌렸기 때문인데, 근데 그때보다도 자영업자 수가 더 늘어났고 경기는 그때보다도 더 나쁘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정치학자들은 지지율 40%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40%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40%는 사실상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아지는 선이 40%죠. 그래서 보통 45% 전으로 해서 이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역전이 됩니다. 지난번에 조원 CNI라고 최초로 40% 떨어지고 또 부정보다 긍정이 더 적었을 때 문재인의 지지율은 44.4%였습니다. 그러니까 45% 밑으로 툭 떨어지니까 이제 부정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5%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리더십이 사라지는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근혜 정권 때 3년 차인 2015년 초반에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리우며 그 밑에는 안 내려간다던 이 40%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TV에 나가서 지지율 갖고 정치하지 마라. 즉 지하 1층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끝에 지하 10층까지 넣을 수 있다. 이 지지율에 이 하락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없다. 정신 차려라고 했는데 결국은 계속 내몰려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41%로 당선됐는데 사실 당선된 득표율을 보면 매우 적은 득표죠. 그래서 41% 당선돼서 80%로 갔다는 것은 쇼나 국민 속이기를 그만큼 잘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받았던 득표율로 곧 내려갈 거고, 이제 그 득표율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정권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YS 때는 1년차 2분기에 83%, 근데 YS는 5년차 4분기에 그때 이제 IMF 왔을 때죠. 97년 12월에 6%까지 떨어졌답니다. DJ는 1년차 1분기에 71%, 5년차 4분기에 24%. 자, 노무현은 1년차 1분기에 60%, 4년차 4분기에 12%. 그 다음에 이명박은 1년차 1분기에 52%, 1년차 2분기에 21%. 참 기가 찹니다. 박근혜 정권은 1년차 3분기에 60%, 4년차 4분기에 12%.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율들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재기가 되느냐? 지지율은 높을 때 관리해야지. YS, 노무현, MB도 뒤집기 한 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일단 내려와 버리고 정권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그 뒤에 뭔가를 한 방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밀고 가겠다라고, 노무현 정권처럼 문재인 정권도 슈퍼맨 콤플렉스에 빠졌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즉 자기들이 이렇게 쓰는 규제나 정책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 우리가 절대로 기득권 수구 세력의 저항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오기를 보이고 있죠. 자, 노무현 정권도 부동산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부동산하고 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 부동산 많이 잘못됐죠. 집값이 국민 소득이 이런 수준인데 저 집값이라는 거는 맨해튼이나 런던하고
비슷하거나 더 비쌉니다. 평당 1억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런던이나 맨해튼만큼의 소득이 됩니까? 그러면 소득 수준을 못 따르는 턱없이 높은 집값은요, 잘못된 거고, 그걸 일부 보수 언론이나 수구 세력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무슨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다. 그러면 작년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서 집값이 안정되어 있었는데 문 정권이 들어서서 갑자기 수요가 늘었단 말입니까? 저는 보수 언론들이요, 허구한 날 아파트 지어야 된다고 바람 잡는 그 시각에 대해서도 좀 신물이 납니다. 아니, 문 정권 들어서기 전에 몇 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멈춰서 있었어요. 근데 문 정권 들어서면서 뛰었어요. 그러면 몇 년간 멈춰서 있을 때는 수요하고 공급이 문제가 없었는데 문 정권 들어서면서 갑자기 서울로 인구가 늘었어요? 뭔 소리예요?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부동산이 올라갑니까? 그거는 실수요가 아니라 가수요, 투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몸을 풀었다는데 지금 보수 언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마치 다주택자의 투기 욕망 때문에 있지도 않은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 정권이 하는 게 틀린 거는 틀린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언론들이 나서서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식으로 더 지어서 더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왜 그런 줄 압니까? 부동산을 더 지어야,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아파트 지을 때부터 광고 나가잖아요. 옛날에 신문에 경기 좋을 때 한번 보세요. 신문면에 거의 전부가 다 아파트 분양 광고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요. 어쨌거나 이 정권도 부동산도 지금 처음에 슬쩍 뜨는 거 재미 볼라 그러다가 이제 저들 함정에 빠져서 못 잡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지난 대선 전에 수도 없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2고, 그리고 그 특정 재벌과의 유착 관계를 이 정권이 과연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 노선으로 가게 될 거다. 이랬는데 지금 딱 하는 거 보면 그때 실패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가고 또 그때 하려던 오기를 그대로 부리고 있어요. 이 정권도 빤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 대표 뽑혔다고 민주당이 충남에선가 워크숍을 하고 청와대로 가가지고 1일 날에는 토요일 날 당정청 전원회의라고 했답니다. 하여튼 이름 붙이고 뭐 폼 잡는 거는 엄청 좋아해요. 그냥 청와대 가서 밥 한 끼 먹었으면 되는 거지. 거기서 뭔 회의를 알차게 한다고 당정청 전원회의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어쨌거나 이 정권의 당과 청와대와 그 다음에 장관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 129명 중 123명,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전부 해서 200명이 왔다는 모임인데요. 그래서 이 사실 거의 다 모인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곧 바뀔 김상곤과 송영무도 왔다라는 겁니다. 김상곤의 생각은 자기들끼리의 입시의 방향성이 청와대가 정시를 늘리라고 하면서 흐트러져 버렸다. 그래 놓고는 이제 자기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당정청이 모여서 해법을 찾기보다 전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곳곳에서 파이팅 이야기하고 점심은 화합의 상징으로 비빔밥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정청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이 발표한 내용 중에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에 속도를 내고 개혁 입법에 협력하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당정청 소통과 협력 강화, 생산적 협치 지원, 그리고 대국민 홍보 강화 등 6가지를 이렇게 합의한 사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이날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국가 권력의 사익 추구의 문제점과 공공성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도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이 사람도
신기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의 재판 거래 의혹도 또 제기하고 압축 성장의 그늘, 배제와 독식의 경제를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재벌을 겨냥한 발언이라는데 어떤 재벌은 봐주고 어떤 재벌은 죽이고 이 정권은 재벌도 좀 공평하게 처벌하세요. 안 그러면 공평하게 봐주든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정청이 하나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들이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정치 전문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박승민이라고 정치 컨설턴트가 있죠. 집권 세력의 내부 권력 투쟁, 올 것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칼럼을 이 양반이 한 달 전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전에 쓴 내용을 보면 뭔가 하면 과거 2004년에 열린 우리당도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학법, 언론법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다가 민심을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 자, 문민 대통령은 당선 자체가 업적인 정통성 신드롬 때문에 청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청산은 본질적으로 이념적 당파성을 동력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 갈라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민심을 잃고 내부 균열을 가져온다는 거죠. 김영삼은 군부 청산, DJ는 보수 청산, 노무현은 기득권 청산, 이명박은 좌파 청산, 박근혜는 종북 청산, 문재인은 적폐 청산을 소명으로 생각한다. 과도한 당파적 자의식은 민생보다 정치적 의제에 매몰되게 한다. 김대중은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은 4대 개혁 입법, 이명박은 한미동맹 복원, 박근혜는 통합진보당 해산 같은 정치 이슈에 이렇게 집중하다가 골든타임을 경제에서 민생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민주당은 민생 지표가 매우 나빠지고 있을 때 정치적 메시지 과잉을 경계해야 된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이야기를 주로 더 많이 한다. 운동권 출신이 대부분인 민주당은 정치적 메시지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아는 게 그것뿐이라서 그렇다. 대중은 만족도 없고 인내심도 없다. 한반도 평화 시대에 동의하고 정치개혁에 환호하지만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린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홍명보 감독이 패배 직후 인터뷰에서 젊은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 하자 방송 해설하던 이영표가 국가대표는 증명을 하는 자리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 했는데 대통령과 집권당은 민생 지표가 나빠지면 바로 위기 경고등이 켜지며 지지율이 떨어진다. 자, 이 칼럼을 썼을 때는 60% 초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런데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추세가 심상치 않다. 50m로 급락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칼럼을 쓴 사람이 이 정권이 하는 거 보니 지지율 떨어지겠다 하면서도 말을 좀 조정을 했지요. 그런데 50m로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가, 야당이 대안인가 모두에 동의하는 의견이 50%를 넘는다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60% 밑으로 떨어지면 새로운 국면이 올 수 있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문재인 지지율이 50%로 떨어지면 당과 관료의 충성 강도가 달라진다. 자, 청와대가 국정 운영 자신감이 생기는 집권 1년하고 이제 한 5개월 돼서 이 시간이 바로 위험한 순간이다. 외부의 적이 사라지고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되고 이 분열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권력 속성이다. 대통령 선거 때는 모두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라 느끼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자기가 말하면 진지하게 듣는데 누구나 대통령을 만든 공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믿는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은 완전히 달라진다.
국정은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가고 대통령과 소통하는 정치인은 여당에도 극소수고 당을 패싱하고 관료들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것을 아는데 1년은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당이나 국회의원은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때쯤 이제 당의 대표를 뽑는 새로운 전당대회가 열리면 후보들은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수평적인 당청 관계도 말한다. 이 이해찬 대표가 뽑히기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당원들은 현실적으로 당청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다는 걸 알지만 청와대가 쉽게 생각 못할 사람을 대표로 뽑는다. 그래서 새로 뽑힌 대표는 이 청와대와 장관을 상대로 군기를 잡으려고 한다. 당청 사이에는 긴장이 흐르고 관료는 당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하는 피곤한 상황이 된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제 당은 분열한다. 총선을 공천을 좌우할 당 대표에게 줄 서는 사람이 늘어나고 청와대는 이제 무시한다. 배신감을 느끼겠지만은 누가 누구를 언제 배신했냐라고 따져볼 때 할 말도 없다. 결국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이 당에 의해 가로막힌다. 이게 벌써 나왔죠. 인터넷 은행. 집권 1년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총선이 다가오면 개혁은 쉽지 않다. 문정부도 이 구간에 들어선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통치연합의 이 관리의 실패에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 레임덕 징후는 세 가지다. 사람이 거부당하고 정책이 거부당하고 기밀이 새 나간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서울시장에서 연속적으로 패했다. 그리고 유승민은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2014년 11월에는 정윤의 문건이 세계일보에 등장했고 2015년 1월에는 문건 파동의 배우는 내가 꼭 박일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청와대 행정관이 사표를 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김무성과 유승민의 줄을 서기 시작했다.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는 것은 정권의 위기가 오는 것은 언론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되고 공격이 시작돼서 그랬다. 문재인 정권의 강점은 외부의 적과 싸울 때 드러나지만 최대의 약점은 내부의 적과 싸울 때로 보인다. 내부를 막을 권위와 리더십이 취약하다. 문재인이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 힘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의지와 리더십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이 정권에는 사실상 권력을 조정할 이런 이 시스템도 없는 것 같다. 결국 정치적 반대자와 싸우는 것은 용기만 있어도 안 되지만 지지자와 싸우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요. 문재인 정권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여당 내부의 분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은 여당도 잘 다루고 행정부 공무원들도 잘 다루고 야당을 초토화시키고 남북 관계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적폐청산이라고 부패 척결도 잘해서 지난 정권들을 숨통을 쪼아놓고 보수에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렸다고 한 4, 5개월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이 믿었습니다. 짧게는 한 달 반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가 살아보니 다 잘하는 사람은 절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 별거 없어요. 정치인 별거 없어요. 정치인도 일반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이 자기 결함과 한마디로 흠결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두 가지 장점이 이렇게 이 정폭되어서 순간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은 되고 난 이후에 국민을 속인 부분의 본색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그 정권은 절대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운동권들은 남을 공격하고 적으로 만들고 이런 데는 능수능란하고 그렇지만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에 대한 능력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분노와 정오와 팝을 짓고 하는 건달식 행태로는 국가가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덩치가 큰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실력이죠. 그것도 단순히 공부 잘하는 사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념에 있어서 편견이 없는 능력 있는 실력자가 대거 필요하고 그 실력자들은 한마디로 유사한 국가 운영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로 채워져야 돌아가는 분야가 경제고 또 이 사회복지 분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정권은 경제와 사회복지 분야를 이념적으로 지극히 편향된 비주류 중에서 비주류를 데려다가 지금 청와대에 꽂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 사회, 복지를 주무르겠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이 많은 편견 없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침묵을 하고 있어요. 망하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주물러 봐라. 그러다가 망하고 나면 이제 너네들은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 빠질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 보고 뒤치다거리나 해라. 그렇게 하겠지. 자, 이 정권이 처음 집권하는 정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과 이 정권은 태생이나 출신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노무현 정권이 망한 원인 중에 뭐였습니까? 운동권의 아마추어들이 집권을 해서 운동권지식 사고로 권력을 밀고 가겠다. 불안하니까 재벌까지도 얹어서 재벌을 싱크탱크 삼아서 재벌 연구소를 끌고 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들으려면 다 듣든지 필요한 부분만 듣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망하던 마지막 차해에 국민들이 노 정권을 비아냥거리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동네 개가 울어도 노무현 탓이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권에 대해서 신물을 느꼈고 이명박 정권 초반에는 운동권들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그 운동권들이 10년간의 칼을 갈고 공부와 자기 사상적 체계와 그리고 이론, 실력을 더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분노만 그때보다 커지고 한마디로 상대를 공포로 제압하거나 죽이는 기술들만 그때보다 늘어났지 킬러가 되어 왔어요. 그전에는 동네 그냥 깡패 양아치였다면 10년 만에 킬러가 되어서 왔는데 그 킬러는 사람 죽이는 것 외에는 국가를 운영할 능력은 없는 킬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 쇼하고 그리고 죽이고 이 두 가지 잘했어요. 북한하고 붙어먹고. 근데 이거 말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박수치던 우매한 대중들은 점점 신물을 느껴요. 쇼? 이제 우통 벗고 커피잔, 테이크아웃 커피잔 들고 그 사진 내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고마해라 하고 돌이 날라오고 신발이 날라오지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쇼하는 사람들이 쇼에서 올릴 메뉴가 점점 없어지는 거고 적폐청산도 처음에 적장 2명을 이렇게 잡아다가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무슨 기무사 문건이 어떻고 다 적장들 물러갈 때 한꺼번에 속한 일이지 그걸 지금 떼가지고 또 잘라서 살라미로 해먹어요? 그뿐입니까? 대법원 무슨 재판 그래오군요? 그것도 적장 물러갈 때 한꺼번에 거기 다 포함된 거지 그걸 다시 와가지고 잘라서 해봤자 적폐 청산하니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너네들 적폐도 어지간하다. 우리는 너네들이 물러갔을 때 또 이 꼴 당할까 걱정된다. 이제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대북 쉬워요? 그래. 북한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한국이 계속 포인트를 득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처음에 발표하는 순간이 끝이에요. 왜? 그거는 외상이고 나중에 거짓말이니까. 그럼 발표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문제가 비핵화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결국은 쇼를 시작했으니 더 보여줄 게 없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으로 남을 보내버리는 걸로 했는데 처음에 너무 굵은 사람들을 보내버리가 이제는 더 보낼 게 없고 관심도 안 가져요. 북한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마디로 뒤에 이 벌어질 일을 전부 앞으로 땡겨가 발표해버렸으니 이제 더 실행에 옮길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밥이라도 먹게 살게 해주면 배가 불러서 딴 생각은 못하고 박수를 칠 건데 배가 점점 고파져 가요.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 무슨 전원회의에서 밥을 먹고 박수치고 파이팅 했다 하더라도 이제 청와대와 당은 서로 갈라져서 칼을 겨누면서 아마 좀 있으면 박근혜 정권 말기처럼 이 정권도 당이 전부 등을 돌리면서 청와대는 문재인과 스스로 고립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앞에 정권들의 망하는 과정들을 이 박승민 정치평론가가 말하는 것처럼 다 경험해놓고 또 죽으러 가는 길로 삐걱삐걱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정권들은 내비게이션이나 켜놓고 안 죽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정권은 통계청장을 바꾸면서 통계라는 내비게이션까지도 보기 싫다고 꺼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 딴 정권보다 더 빨리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은 경제로 망한다고 기분 나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매일 지가 찌무덤을 판다. 적이 남이 아니라 저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별별 특강 1회에서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이 정권 해결할 가능성도 없고 사람 되기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망해 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 빈곤층 서민층에 있는 새우들이 걱정입니다.